연기금은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만큼 과거 다소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몇 년간 꾸준히 위험자산 투자를 늘린 데 더해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주식자산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추이 어땠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액수로 따져봤을 때 얼마나 됩니까? 네, 국민연금이 총 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했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269조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해외 주식에 투자되는 금액은 635조 5,700억 원이 넘어서 전체 자산의 50%를 넘겼습니다. 지난 2015년 채권이 56%, 주식이 32%였던 국민연금 자산 구성에서 10년 만에 주식과 채권이 서로 자리를 바꾼 셈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의 증시 흐름이 좋기 때문이겠죠. 네, 실제로 수익률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상대적으로 안전한 예금, 적금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이 높은 펀드 주식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연구에 따르면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기금 고갈 시점을 수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특히 국내보다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 게 눈에 띄는데요. 전체 자산 투자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식 가운데 국내는 15%인데 해외는 35%로 2배가 넘습니다. 우리 경제가 혹시라도 휘청할 경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부동산 상황도 보겠습니다. 3차 부동산 규제가 등장했던 지난달, 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눈에 띄게 줄거나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도 꺾이기 시작한 모습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먼저 지난달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어땠습니까? 네, 전달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10월 기준 은행권 주택구입 목적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7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지난달 같은 기간 1조 2천억 원 늘었던 것에 비하면 40% 넘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앞서 고강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대출 한도 자체가 크게 줄었고요. 연말이 되면서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며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요 은행의 전세 대출은 2달째 위축되면서 지난달에는 5천억 원 줄어들며 1년 반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사실상 막혔고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가 축소되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갭 투자가 막히면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며 9월 기준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5.3%에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뜨거웠던 내 집 마련 열기도 크게 얼어붙는 모습이죠. 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월 넷째 주 기준 전주 대비 2.2포인트 내린 103.2를 나타냈습니다. 9주 만에 처음 하락 전환한 건데요. 100일 기준으로 0으로 내려갈수록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규제 지역 확대와 토어구역 지정까지 3중 규제가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보다 상대적으로 실수요 비중이 더 크고 대출 의존도가 더 높은 강북권의 위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렇게 위축된 서울의 부동산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매 시장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쏠리고 있고 또 왜 그런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더 비싸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즉 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의 비율이 102.3%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선 건 지난 2022년 6월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특히 성동구와 광진구 등 수요가 높은 한강벨트 지역에선 낙찰가율이 130%를 넘어선 단지도 나왔습니다. 광진구 청구아파트 전용 60제곱미터는 지난달 감정가 10억 1천만 원의 경매를 진행했고 입찰자가 27명에 달했는데요. 감정가의 140%에 육박하는 14억 1,123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또 서울과 함께 토어대로 묶인 경기 12곳의 지난달 평균 낙찰가율은 97.9%로 전달 94.4%보다 높아졌습니다. 네, 왜 경매로 수요가 쏠리는 겁니까?
네, 11호 규제로 서울 아파트는 실거주가 필수가 된 상황에서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토어구역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2년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으로 부의됩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토어제와 같이 일반 매매 시장에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만 받지 않으면 낙찰 후 곧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고 바로 되팔 수도 있어서 투자자들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매 감정가는 통상 6개월 전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경매 물건이 실거래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망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유동화하자는 아이디어가 금융당국 주도로 현실화됐죠. 이미 일부 상품에서 특약이 등장한 상태인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 그 액수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예상 수령액이 대부분 월 10만 원 수준이라던데 왜 이렇게 적은 겁니까? 네,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면 해약 환급금을 가입자가 정한 수령 기간으로 나눈 뒤 예정 이율을 곱해 수령액이 산출되는데요. 사망보험 계약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5천만 원, 예정 이율이 7.5%인 상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 1,872만 원을 납입한 40대 여성이 유동화 가능 최대 비율인 90%로 20년간 노후자금을 받겠다고 55세에 유동화를 신청할 경우 연평균 76만 5천 원을 20년간 받아 총 1,5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6만 4천 원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예로 들어 매달 12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 수준입니다. 네, 당국도 당연히 사망보험금 5천만 원 가입자가 많은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과한 예시를 들어서 홍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겠군요. 자, 여기다가 연금화를 선택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총액에서도 손해를 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동화로 받는 노후자금과 사망보험금을 합해도 기존 사망보험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받을 보험금을 현재로 당겨 쓰는 개념이라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했던 사례의 경우 자녀 사망보험금은 500만 원이라 20년 동안 받는 노후자금 1,530만 원과 합하면 총액은 2,030만 원입니다. 유동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5천만 원과 비교하면 3천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난 3분기 은행별 소비자 민원을 집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출 통제와 함께 소비자 보호에 최근 정부의 정책적인 역량이 집중되는 모습이라 장기적으로 은행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표인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일단 민원 1위 은행은 어디였습니까? 네, 오늘 은행연합회 민원 건수 공시 정보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내 은행 중 민원이 가장 많았던 은행은 NH농협은행으로 나타났습니다. NH농협은행의 3분기 누적 민원은 총 35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분기보단 약 15% 줄었지만 은행권에선 최다 민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16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디트, 정부 지원금 관련 민원이 늘어난 거라고 NH농협은행 측은 설명했습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과 달리 카드 겸용을 하고 있어 민원 건수가 커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카드를 겸용하지 않는 다른 은행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음으로 민원이 많았던 은행은 하나, 국민, 기업, 우리, 신한순으로 집계됐는데요.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인지 여신 관련 민원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하나은행은 주담대 관련 민원과 기타 여신 관련 민원 등이 고루 많았고요. 국민은행도 주담대를 포함한 여신 민원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방에서 접수된 분쟁 민원 비중이 늘고 있다며 오늘부터 약 한 달간 지역별 분쟁 조정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대출 증가로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는 건 은행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보셨던 코스피 급등세 속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인데 이에 증권사에서 대출을 틀어막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우 기자.
KB증권이 일종의 신호탄을 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정확히 무슨 대출을 막은 겁니까? 네, KB증권은 지난달 30일부터 증권담보대출을 중단했습니다. 국내외 주식과 펀드, ELS 등 모든 종목이 대상인데요. 쉽게 말해 주식을 담보로 현금을 빌리는 게 일정 기간 동안 막힌 겁니다. 다만 매도 주식 담보대출과 신용융자 매매는 가능합니다. 주식을 판 뒤 결제가 이틀 뒤에 이루어지니 그 기간 동안 돈이 필요할 때 잠깐 빌리는 형태와 본인 신용을 담보로 한 대출은 가능한 겁니다. KB증권 관계자는 최근 증시 상승에 따른 리테일 신용대출 금액 증가로 규정 준수를 위해 증권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며 재개 시 지체 없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자기 자본의 100% 이내로 신용공여 한도가 제한되고 있는데요.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비투로 다른 증권사들 역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대출을 중단한 것 역시 B2 규모가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B2 규모인 신용거래 융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25조 2,726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일과 비교했을 때도 8.2% 늘어났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는 등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이 같은 B2를 부추긴 걸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는 청년층과 50대, 60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용거래 융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손실이 급격히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엔비디아 지포스 행사 무대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신을 촬영하는 스마트폰들을 보면서 아이폰이 많다는 뼈있는 농담을 던진 게 화제가 됐죠.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갤럭시 충성 연령층에서 아이폰으로의 이동이 감지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최신 통계상 실제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네, 한국갤럽이 지난 7월 발표한 스마트폰 관련 조사에 따르면 40대 연령층의 아이폰 사용률이 3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19%에 그쳤던 수치가 1년 만에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점유율이 1년 새 10%포인트 넘게 오른 건 전체 연령에서 40대가 유일하고요. 반대로 40대의 갤럭시 사용률은 같은 기간 77%에서 67%로 줄었습니다. 아이폰 사용률은 18세에서 29세까지 젊은 연령층에서 60%로 압도적입니다. 30대도 아이폰 사용률이 43%로 갤럭시 53%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갤럭시 사용률이 크게 나온 연령층은 50대와 60대, 70대 이상 등 장년층 이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연령층에서의 아이폰 선호 현상이 최근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도 최근에 뼈있는 농담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 회동 이후 지포스 행사장 무대에 올라서 관객들을 향해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냐는 식의 농담을 던진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텃밭인 국내에서 젊은 층의 아이폰 선호 현상이 높다는 걸 의식하는 듯한 농담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국내 젊은 층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내년 내놓을 폴더블 스마트폰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양상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정부와 국회 움직임 보겠습니다. 국회가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국정감사를 마치고 730조 원 가까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여당은 성장을 위해 정부 예산안 사수를, 야당은 재정 건전성을 앞세운 예산안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지용배 기자. 네, 지용배입니다. 네, 이제 예산 정국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당장 국회예산정책처는 오후부터 예산안 토론회를 여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양당 간사가 여기서 예산안 편성 내역과 심사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안 방향성과 여야의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이후 내일 모레인 수요일부터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예산심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튿날부터 종합정책 질의를 가진 후 다음 주에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나눠 이틀씩 심사가 진행됩니다. 오는 17일 예산조정소위와 마지막 전체 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기한 안에 예산안이 통과되느냐가 관심사입니다. 네, 이번에도 여야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따라 내수회복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요. 국민성장펀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정책,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을 걸러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두 차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올해 예산안보다도 3.5% 늘어난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5달 만에 1급 인사를 단행하는 가운데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심사 일정을 대비해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을 그대로 유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정부는 최근에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해 큰 불확실성 하나를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세를 포함해 세계 무역 질서에 대응하는 신대외 경제 전략은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 때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일단 처음에 예고했던 발표 시점은 이미 지났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대외경제전략 발표 시점을 연말로 연기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9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외적으로 관세 등 대외 환경 변화가 많아 전략이 시급하다며 신대외 경제 전략을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 등의 우선순위가 밀리며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 때문에 발표가 늦어진 것은 아니라며 올해 안으로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재부의 설명과 다르게 당연히 관세 협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어쨌든 발표가 미뤄지는 사이에 우리 주력 수출품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네, 한때 세계 시장 점유율 45%를 차지했던 배터리는 20% 수준으로 내려앉으며 중국에 주도권을 내줬고,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11% 쪼그라들며 5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앞으로의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은 덜게 됐지만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주력 수출품에 대한 지원은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신대외 경제 전략에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개별 산업군에 대한 지원책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산업군에 대한 지원 방안은 별도로 해나가고 있다며 이번에는 보호무역주의, 비관세 장벽 등에 따른 전반적인 통상 전략의 방향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중국 정부가 해운과 조선산업 등에 대한 대미 보복 절차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의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도 곧 풀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지난주에 합의했던 내용이죠. 네, 백악관은 현지 시간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무역 합의 내용을 정리한 설명자료,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은 자국 해상과 물류, 조선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해 시행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고 히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제조업체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마약류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 물질의 미국 유입도 차단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펜타닐 관세는 오늘 10일부터 10%포인트 낮추고 중국은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중국 공장 생산품의 수출 통제도 풀 예정입니다. 네, 앞서 양국 간의 갈등이 한화오션으로도 불똥이 튀는 모습이었는데 관련된 제재도 풀릴 것으로 기대되죠. 네,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사 활동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하나시핑과 하나필리조선소 등 하나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요. 이번 합의로 하나오션 자회사들에 내려진 중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조치도 조만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을 향해 외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가 발생한 이후 대미 투자를 주저하는 움직임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우리 기업들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후폭풍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한국 기업 중 최소 2개사가 미국 내 계획했던 투자 프로젝트를 철회했고 최소 4개사가 일시 중단했던 대미 투자의 보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현재 컨설턴트와 변호사 등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통해서 파악된 내용인데요. 한 국제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한 한국 기업이 미국 내 공장 부지를 물색 중이었지만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우려해 결국 한국에서 공장을 확장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이민 변호사 역시 한국의 한 대형 IT 기업이 이번 사건 이후 미국 진출 계획을 접고 한국이나 인도에서 입지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구체적인 기업들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이민당국은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300명 이상의 우리 노동자를 구금했고 노동자들은 구금 7일 만에 간신히 석방된 바 있습니다. 네, 한미 양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지만 뾰족한 대책이 되지는 못하면서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더해서 새로운 비자 규제도 악재로 꼽힙니다. 가뜩이나 직원들이 미국 파견을 꺼리는 상황에서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까지 대폭 인상돼서 기업들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미 경제협력 현장에서의 구금 사태가 남긴 대미 투자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급됐다면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륜차 사고에 전동 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설계사와 고객과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보험사 설명 의무 미희행과 관계없이 허위 서류 제출은 기망행위라고 판단해 보험사 지사장을 무죄라고 한 판결을 파기하고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